저도 이제 60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도 곧 죽겠구나. 죽기 전에 내가 뭔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는 어려운데요. 동물 실험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갑자기 올라가서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 실험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어쩌면 마지막에 우리를 보호하려고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고통스럽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사망 원인에 따라서 이를테면 뭐 뇌혈관 질환이다, 심혈관 질환이다, 아니면 폐 때문에 그거에 따라 고통과 감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죽음 직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걸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시는 분이죠.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출연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언제 봬도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냥 뭐 편하게 생겼다고 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게다가 해맑아 보이셔서 죽음 가까이서 일하시는 분 같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사실 오늘도 부검 한 건 하고 와서 네. 아무래도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보이나 봐요. 저희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법의학자를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법의학자가 말하는 법의학자는 어떤 직업일까요? 네,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보통은 사건 주인공에게 뭔가 정보를 전달해주고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실에서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뭐 살인사건이라도 그렇고요. 살인사건이 아니더라도 왜 돌아가셨는지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의 그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부검이라는 거에 익숙하시니까요. 부검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이 법의학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부검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제가 최초 부검을 한 게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세어보면 3,000건 넘게 부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의학자가 부검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사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 사인에 대해서 법적 논쟁 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또 가끔 자문을 하거든요. 왜 금융감독원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사망에서의 분쟁, 법원에서도 무척 많고요. 그런 분쟁도 어떻게 사망했는지 다 부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일주일에 내내 부검뿐만 아니라 그런 사망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죽음 관련된 직업 중에서 가장 많은 분의 것들을 살펴보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생명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법의학자분들은 이제 시체가 많은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시신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마지막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이걸 귀 기울여서 캐치하는 그걸 이제 해부라는 어떤 약간의 오싹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듣고 그걸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법의학자인 거죠.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시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책 제목을 아주 직관적으로 쓰셨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쩌면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어쩌면 내 본 모습을 숨기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어떤 과장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실이고요. 그런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을 듣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은 통계가 매년 발표되는데요. 1위가 암입니다. 실질적으로 암이라는 게 35만 명 정도 사망하는데 거의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암으로 사망하고요. 두 번째는 심장질환, 세 번째가 폐렴,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 다섯 번째가 이제 고의적 자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순위가 꽤 높네요. 네, 그리고 6위가 이제 치매. 이것도 이제 치매가 엄청나게 올라오고요. 치매가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치매가 중증 치매가 되면 사실은 폐렴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망 원인을 따질 때는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망하느냐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치매가 사망 원인 6위에 해당됩니다. 사실 저는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책의 구성이 장기 부위별로 목차가 돼 있고 장기의 원인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꽤 많이 언급됐어요. 아마 그런 걸 주변에 겪으신 분도 계실 거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떠나버리신 분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는 갑작스럽게 돌연사라고 그러죠. 특히 40, 50대 남성에게도 있고요. 20, 30대 젊은 분들한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뇌혈관, 심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부검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안쪽에 뇌혈관이나 심혈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꼭 그게 아니더라도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게 나이를 가리지 않나 봐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떠나가는 데는 뭐 순서가 없다는 말씀 뭐 너무 많이 들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꼭 장수라고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요즘 너무 흔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100세 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건 다 우리가 지긋하게 나이 먹고 인생을 정리하고 이런 건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런 분들은 또 저희가 부검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죽음은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결국 나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부터 이제 지인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곧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는 나이가 되잖아요. 저도 이제 60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도 곧 죽겠구나. 물론 여기서 곧이라는 개념은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죽기 전에는 어떤 느낌이 될까? 죽기 전에 내가 뭔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시면 그렇죠. 언젠가 하늘나라가 있으면 그때 여쭤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는 어려운데요. 뭐 동물 실험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갑자기 올라가서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 실험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실험은 없고요. 다만 뇌파를 측정했을 때 좀 느리게 뛰는 서파라는 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 보면 어쩌면 마지막에 우리를 보호하려고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고통스럽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게 이제 고마웠어, 사랑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날 것처럼 생각을 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럴 것도 없고요. 되게 이제 선망이나 혼수 2주 이상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을 마지막에 해야지 이런 거는 우리가 무협지 같은 거 보면 회광반조 이래갖고 막 마지막에 깨어나서 막 이럴 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은 그냥 스토리상에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에는 한 2주 이상의 선망이나 혼수를 겪기 때문에 죽음 준비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은 우리 삶의 마지막 마무리도 그거와 연관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선망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 직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점잖았던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에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조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 본인이 아니시고요. 다만 우리가 선망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서 누워서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전혀 없을까 어쩌면 깰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마지막에 가는구나 라고 그럴 때 돌이켜볼 때 내 인생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이만하면 괜찮았다. 사랑했고 사랑받고 우리가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는 못 보고 내가 높은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다라는 거 하면 그게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그런 생각만 할 수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만 있어도 축복받은 삶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마지막에 우리 모두 마지막이 있으니까 이만하면 좋았다. 괜찮았다. 뭐 이렇게 아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수님 훌륭하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왠지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40년쯤 뒤에 늑수구리한 딸 보면 꼭 어머니 저 알아봐 주세요 아버지한테는 존경했습니다 아버지 편안히 가세요 엄마랑 여동생은 내가 잘 책임질게요 이런 말씀하는 거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따뜻한 말을 들으시면서 떠나신다는 것 자체가 또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큰 위안이 되고 또 돌아가신 분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마음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다는 건 행운이니까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귓속말만 하더라도 그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지막 말이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안 들리지 않을까요? 뭐 혹시 그건 확인할 수 없지만 뭐 예일대학교에서 2019년도에 네이처에 낸 논문을 보면 실제로 죽은 돼지를 4시간쯤 뒤에 혈관을 연결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했는데 일부 뇌 기능이 살아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귀를 담당하는 곳은 뇌에서 측두엽과 전두엽 쪽이거든요. 꽤 오랫동안 살아있는 그러니까 감각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쩌면 임종 후에도 우리가 그의 식지 않은 손을 잡고 귀에 대고 얘기하는 것조차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타인의 죽음을 늘 마주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좀 익숙해지시나요?
죽음이란 게 익숙해진다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자연스러운 끝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건 매번 확인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이 마지막에 걸어가면서 주변에 예쁜 꽃이 있으면 쳐다보고 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고 또 좌절에 빠진 사람은 안아주고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자주 합니다. 죽기 직전의 감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책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 어떤 정신질환은 죽고 싶다, 또 어떤 정신질환은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순간 느끼나요? 급사하시는 분들? 자연스럽게 주무시다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젊은 분들이 나한테 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약물을 근육을 키우고 싶다든지 뭔가 좀 편하게 잠을 자고 싶다든지 이렇게 해서 투여하면서 자는 경우가 많아서 여쭤볼 수는 없지만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심장을 면역화학 염색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걸 해보면 순간적으로 허열, 즉 고통스럽게 조금 더 오래 뛰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멈추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 원인에 따라서 이를테면 뭐 뇌혈관 질환이다, 심혈관 질환이다, 아니면 폐 때문에 그거에 따라 고통과 감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심혈관 질환 그러면 하고 쓰러져서 바로 돌아가신 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에 너무 중환자 의학이라는 게 발달돼서 실질적으로 병원 치료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만성 질환이나 어떤 암이나 이런 거는 뭐 암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비슷한 통증, 그러니까 대부분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스럽지 않겠다라는 게 제일 큰 두려움이잖아요. 만성 질환의 경우 잘 처방을 받고 또 진통제를 잘 하고 그러면 큰 고통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또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죽음 직전에 내가 곧 세상을 떠나겠구나 하는 그건 느끼실 수 있죠. 그럼 그럴 때 이제 가족에게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근데 그런 찬스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또는 딸을 사랑하지만 뭐 이 마음은 언젠간 전해지겠지. 그래서 혹시나 바빠서 또 가끔 교육적 목적으로 혼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끝은 언제일지는 잘 모르고 또 마지막에 깨어난다는 보장은 거의 없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내가 괜찮은 아들, 좋은 남편, 괜찮은 아내 이런 게 되고 싶으면 지금 하는 게 맞아요. 미리미리 얘기해야 돼요. 네, 미리미리 뭐 이걸 꼭 죽음을 대비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네. 그게 또 평소에 관계도 원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저 또 잘 못합니다. 의외로. 네, 잘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엔 이런 상태라고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사후 세계는 차치하고라도 몸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저희가 아는 기본 상식은 딱딱해진다. 네. 차가워진다. 돌아가시면 사실은 처음에는 딱딱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근육이 풀려갖고요. 근육이 풀려서 뭐 고개를 툭 떨어뜨린다든지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보면 이렇게 안고 가다가 툭 떨어지면 이분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근육이 이완됐다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체온도 처음에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는 따뜻해요. 그래서 문학작품에선 할머니의 손은 아직도 따뜻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나면서 서서히 식고 딱딱해지는 거죠. 얼굴도 창백해집니다. 그래서 뭐 강씨라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딱딱해지는 게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딱딱해지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니까 그거를 못하러 예술가들 또는 뭐 이런 영화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굳는구나 해갖고 이렇게 나온 거지. 사실 부패가 되면 또 다시 흐물거려져요. 그래서 워킹데드 혹시 좀비 같은 거 좀비는 썩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딱딱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워낙 우리가 인상이 처음에는 툭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니까 아마 좀비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좀비는 그렇진 않아요. 흐물거려야 돼요. 그럼 강씨나 좀비가 정말 과학적으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나요?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좀비 같은 경우 그것도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육은 힘의 원천인데 근육이 흐물흐물거려지니까 부패되는데 힘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 영화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좀비나 강시 뭐 이런 거 보면 저 아닌데 그래서 잘 못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검하는 그 순간에 어쨌든 칼을 드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을 수술할 때와 부검할 때는 느낌 자체가 다른가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아마 수술하신 분도 그럴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라든가 하고 아프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은 나는 프로페셔널이고 또 돌아가신
분이 나한테 못 전한 소식, 또 실제 수술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내가 어떻게든지 명확하게 잘라내고 이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겠다라 득을 줘야겠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보다는 오히려 T라고 얘기하는 냉철한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혈한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론 따뜻하고 그분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순간만큼 일을 하는 만큼은 아마 아나운서님도 뭐 예전에 아침마당 여러 가지 하시면서 이런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 그렇지만 진행은 하셔야 되죠. 다시 냉철하게 또 이걸 명확하게 진행하시는 걸 보면 F도 있으시겠지만 당연히 T에 이걸 발휘하시는 거죠. 저는 둘 다 이렇게 조율해가면서 활용해야 되죠. 저희도 똑같습니다. 나온 다음에는 그분의 안타까운 사연, 그분의 어떤 거를 할 수 있지만 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전에 유품 정리사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남아있는 유품을 통해서 망자의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그걸 사명으로 여기시더라고요. 사실 교수님이야말로 남기고 간 그 육신에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은 진짜 사명감 갖고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직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제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생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잘 맞춰야겠다라는 의무감도 들고요. 거대한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한다는 건 사람이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잘 활용하려고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잘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죽음은 안타깝고 아쉽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책에서 언급한 급사하시는 분들 갑자기 뭐 샤워하다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기분 좋게 회식하고 집에 돌아가다 돌아가시고 뭐 언젠가는 또 결혼식을 끝내고 자녀 결혼식이었는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댓글을 보면 아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리니까 혹시 환자로서 가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 진료 안 하시나요? 뭐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쓴 이유도 김정환 선생님도 안타까우셨는데 제가 좀 어땠을까? 돌아가신 분의 얘기를 듣고 사법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꼭 어땠을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유튜브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쓴 것도 있었어요. 아마 그 안타까움, 우리 싸이의 노래 어땠을까 하는 노래가 있잖아. 아이유 씨랑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환자를 보는 의사는 아니고 돌아가신 분을 보는 의사지만 얘기를 꼭 전달해주고 싶어서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이 책에 담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교수님의 진정성이 느껴졌고 이제 교수님 만드시는 영상에서도 늘 진정성이 느껴져요. 이 책에서도 이제 신체 장기별로 급사하시는 분들 또 그 장기의 질환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례자들은 내가 그 장기가 취약한 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난 젊으니까 난 아직 나이가 괜찮으니까 이러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가 지금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갔었으면 어땠을까? 또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건강염려증이 되라는 소리는 그런 아니고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이 책 읽으면서 내가 소홀히 했던 장기가 있구나. 이 장기는 내가 좀 관심 가져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심혈관 신경 쓰고 뭐 뇌혈관 신경 쓰고 각종 성인병 신경 쓸 나이고 친구들 만나면 온통 그런 이야기만 하지만 이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서요.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책을 많이 써주시는데요. 저희 이제 법의학자들은 대부분 사건을 해결하고 뭐 이런 유류의 책을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니드가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됐구나 막 이런 그런 걱정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런 얘기를 좀 법의학자가 전달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엔드 리절트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나.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즐겁고 소중하게 아름답게 보낼 기회가 조금 안타깝게 사라진 분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 안타까움의 표현이시잖아요. 그 얘기를 좀 장기별로 쓰면 어떨까? 이래갖고 쓴 책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일단 일단락을 짓는 거니까. 이 생은 여기서 마무리한다는 이생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근데 사실은 이번 생이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소중하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잠깐 살다 가는 건데 소중히 여기면 더 예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령 다음 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음 생을 모르는데 모르죠. 그리고 다음 생은 내가 아닌데 그렇죠. 다른 존재죠. 이번 생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이야기죠. 이번 생이 약간 좀 불편하고 약간 좀 불합리하더라도 굉장히 행운이에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산다는 것. 그렇게 한번 마음을 고쳐먹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때때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절망스러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꽃필 그 인생의 순간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30년 직장 다니다 퇴직했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좀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매일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가 없어지니까. 네, 일단 루틴대로 살다가 제가 당장 다음 주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요. 스스로 계획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해야 할 게 많아졌어요. 저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저희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또 퇴직 전에는 퇴사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울러 청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의 미래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그렇죠. 어깨의 짐이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은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또 장인어른 살아계시니까 장인어른의 남은 여생도 준비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준비할 게 많은데 죽음도 준비해야 할까요? 죽음이요? 죽음을 뭐 이제부터 준비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딱 죽음 준비해서 조금 더 현재 삶을 품격 있게 사는 거 이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끝을 맞이할 건가? 예를 들면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주 이상 선망 또는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 그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마지막에 심폐소생술을 할 건가? 아니면 호흡기를 달 건가? 수혈을 할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질 때 이거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짐을 전달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마지막에는 누가 결정해야 되냐? 내가 결정. 그게 사실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라 같은 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정도를 살짝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면 아마 자제분들도 딱 한 번만 얘기해도 그럼 약간 분위기가 무겁지 않게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인 남성분들 중에서 일부는 자 모여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하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한번 좀 생각해보는 게 내 자신의 삶의 방향, 삶의 속도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를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녀 입장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당황스럽죠. 아빠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가볍게 얘기를 하시면 그 대신 그 사실이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으니까 전달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하는 기억은 지워지지 않아요. 더 좋은 건 이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란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미리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기록에 남고 등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등록해야 되는 게 있어서 보통 어디를 찾아가요? 병원을 보건소, 구청 지역 보건소만 네네. 찾아가 구청에 찾아가면 볼 수 있어요.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까운 거리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의 태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겨질지에 대한 뭘 남길 것인가? 네, 준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인간의 끝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 시점일지 이 시점일지 이 시점일지 모르고 어떤 종교에서는 예정돼 있다 얘기도 합니다만 어떠세요, 교수님? 내 생활 습관에 따라 이럴 뻔한 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내가 또 잘못 살면 이럴 수 있었는데 당길 수도 있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책도 일부러 제가 애써 또 전달하려고 한 거고요. 아니 오랫동안 이 아름다운 지역에 사실 수 있는 분인데도 뭔가의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담배를 많이 피신다든지 술을 과음을 하신다든지 불필요한 행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작은 사소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앞당겨서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컨대 고의적 자해 같은 것도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픈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리버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역전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 일을 하면서 그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기도 하고요.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이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혹은 이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아주 친절한 설명 그리고 숙연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법의학자 유성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또 잘 죽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잘 산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교수님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모친께서 현대사회에서의 기대 수명보다는 훨씬 좀 일찍 돌아가셔서요. 저도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죽음이라는 게 사실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슬픔에 대해서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잊거나 극복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생활을 하는 거는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어른이 돼서 겪는 경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웬만하면 죽음 직전에 내가 죽음을 직감하긴 하나요? 사실상은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죽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왠지 불편하고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 드시죠? 하지만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우리가 그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모셨습니다.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죽음을 미리 생각해보는 게 삶을 잘 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거랑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거랑은 조금 다른 삶의 태도겠죠. 교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잖아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 네, 과학적으로는 생활 기능을 갖고 있던 개인의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죽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T적인 사고의 정의를 하셨어요. 네. 과학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쭤보시면 사람마다 너무나 정의가 다를 것 같고요. 다만 돌이킬 수 없는 끝,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자연스러운 끝,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3인칭이라고 해서 뉴스나 신문에서 읽는 어디서 안타까운 사망이 있었더라. 그러면 우리는 듣고 안타깝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다시 생활 속으로 뛰어들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3인칭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인칭인 경우는 지인이나 가족일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죽음이 뭘까? 과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1인칭은 나의 죽음을 생각할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질병을 앓거나 죽음이 가까워왔다는 걸 느낄 때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가 이런 1인칭의 죽음에 대한 반응, 부정, 분노, 우울, 승화 이렇게까지 쭉 5단계로 나눈 게 있는데요. 그렇듯이 3인칭, 2인칭, 1인칭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그럴 때 그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 답답하고 불길하고 회피하고 싶지만 어쩌면 그 반응은 다 각기 다른 게 아닐까. 처해진 현실 이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3인칭, 2인칭, 1인칭 구분하고 나니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사실 2인칭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가 3인칭 죽음을 너무 객관화시켜서 봤구나. 여기에 나만큼 나 이상으로 아픈 누군가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대단히 죄송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교수님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모친께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기대 수명보다는 훨씬 좀 일찍 돌아가셔서요. 그래 2인칭의 죽음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도 반응이란 거에 있어서 비통, 마음속의 슬픔은 사실은 계속 남게 돼 있는 거죠. 네. 저도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죽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도 몰랐고 특히 애도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고 낯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못한 그리고 어린 시절에 가까운 사람과 이별을 해보신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슬픔, 비통함은 사실 켜켜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돼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슬픔,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게 사실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슬픔에 대해서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잊거나 극복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켜켜이 남아있어서 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어쩌면 떠나기 직전에 눈을 감았을 때도 보고 싶고 어쩌면 마음속에 있는 감정, 슬픔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생활을 하는 거는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어른이 돼서 겪는 경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건 단지 20살이 넘는 것만이 의미하지 않고요. 주변의 그런 슬픔이라든지 그런 비통함을 다시 딛고 걸어갈 수 있는 거, 다시 딛고 일어서는 거를 어른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또 떠나간 사람이 마냥 슬퍼서 그리고 비통함에 빠져서 주저앉고 울고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다시 하늘을 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원하실 거라는 건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다시 발을 땅에 딛고 일어서는 건데요. 다만 애도에 있어서 그런 슬픔, 비통함의 또 하나가 있는데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원망하는 분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의사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주변에서 누군가를 가족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의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신을 원망할 때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원망의 감정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지우시는 거, 누군가를 원망하든지 자신을 원망하는 건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망도 지우시고 자책도 지우시고 오로지 고인에 대한 그리움만 남겨두셔서 소중한 추억으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 여러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급사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 샤워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경우였는지. 대학생 케이스였는데요.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즐겁게 하고 그런 자리도 또 많죠. 또 지방학생이어서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기숙사 친구와 함께 같은 동아리에 들어가서 누구나 즐겁게 1학년 때는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의 술이 좀 과했던 거야. 그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러 먼저 들어갔고 친구는 뭐 잠에 들었고요. 그때 술 때문에 정신을 잃게 되고 얼굴이 마침 하수구에 이게 올라오게 되고 맞게 되면서 이제 익사를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고요. 넘어지면서 얼굴이 하수구를 막아서 물이 차오르게 되고. 그러면 깨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술이라는 게 일정 부분 알코올 농도가 일정 부분 있으면 정신이 없게, 왜 우리 그 20살 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주량을 잘 모르고 또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유가족을 만나게 되거든요. 유가족의 마음, 황망스러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이를 먼저 보낸다는 건 우리 인생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계획 자체가 없는 일인데 그런 게 벌어졌을 때 황망함을 어떻게든지 그걸 말씀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사례들 보니까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 그럼요. 뭔가 몇 가지 우연이 겹쳤고 또 몇 가지 안 좋은 상황이 겹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는 일들이. 맞습니다. 또 하나 뭐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건데 친구들끼리 이제 대학생이에요. 즐겁게 술을 먹다가 누군가 어깨가 뻐근하다니까 내가 어디서 구했는데 이거 파스처럼 보이는 걸 준 거예요. 근데 그게 파스가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걸 먹고 같이 술을 먹으면 실질적으로 사망합니다. 왜냐면 둘 다 중추신경계 저해지기 때문에 몰랐던 거라고 믿어요. 아마 몰랐겠죠, 당연히. 그래서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그렇게까지 대학생을 키운 부모님의 심정은 아나운서님이나 저도 당연히 너무나 잘 알죠. 그때까지 키웠던 아이랑 캐치볼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 그 황망함, 그러니까 이제 아까 급사 말씀하셨지만 그런 너무 안타까움이 많아서요. 그런 건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의 마지막 순간을 정신없이 할 수도 없고 그냥 가. 네, 그냥 가는 게 웬만하면 죽음 직전에 내가 죽음을 직감하긴 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네, 사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의도는 없다 하더라도 원인을 제공한 친구나 문제가 되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심리적으로는 또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요. 급사를 예방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사실상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우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고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좋고 책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법의학자가 안타까워서 쓴 책이니까요. 그런 것도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실 만큼 갑작스러운 죽음이 적지 않다는 얘기고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환경적 원인이겠죠. 아무래도 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술이나 다이어트 약 이런 거는 옛날에 다이어트 약은 없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안전한 약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약이 그래도 좀 낫고 언젠까지 써야 되나 그런 약들도 있고 또 뭐 스테로이드, 옛날에 스테로이드 근육 키운다고 육챔이라고 옛날에 불렀잖아요. 그 시절에는 아령하고 뭐 알통 자랑하고 뭐 이랬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또 물질도 많이 개발되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죽음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한때 마약 청정지대라 불렸는데 요즘 마약이 이게 청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뭐 의도적이진 않더라도 어떤 우연한 기회에 마약을 접할까 봐 걱정하게 되거든요. 한 번쯤이라는 호기심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건인데 부산에 굉장히 유명한 마약 담당 경찰 가문이 도대체 범죄자들이 왜 중독이 돼서 해서 한 번 압수한 마약 갖고 하셨다가 진짜 중독자가 됐어요. 커리어 전체가, 인생 전체가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그만큼 무서운 일이고요. 저는 뭐 제가 여기 책에서도 여러 개 얘기를 썼지만 조심해야 될 게 많다. 오히려 뭐 인생을 막 조심조심 이것도 밟지 말고 막 이런 건 아니, 조전하고 즐기고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기는 있다. 우리가 선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드라마에서는 마약 전담 경찰을 조직에서 납치해가지고 그 경찰에게 마약을 네, 지성씨 나오는. 맞아요. 아유, 지금 저거 누가 따라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까지 하게. 그러셨구나. 네,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된 거죠. 그냥 일어날 법한 일이 돼버려서 이게 또 마약도 직접적인 죽음과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저 부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최근에 마약 중독자가 늘었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해서 마약을 또 먹게 되면 마약 종류에 따라 환청, 환시, 마치 조현병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스스로 고의적 자해를 하신 분도 있고요. 용량이라는 게 이게 이제 마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용량
용량을 계속 늘리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짧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과다 투여로 사망한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마약으로 중독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마약 종류도 다양해졌고요. 신종 마약을 포함해서. 이건 절대 단 한 번이라도 그 유명한 마약 경찰관 분이 마약쟁이들이 왜 그럴까 하고 하셨는데도 하는 거 보면 이건 함부로 해야 될 거 절대 아니다. 넘지 말아야 된다. 인간의 의지로는 벗어날 수 안 됩니다. 없는데 시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범주 하에 정신질환자의 흔적도 시신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게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뇌가 조금씩 축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1700억 개, 보통 네. 태어날 때는 1000억 개가 넘는 뉴런과 850억 개의 신경세포를 지지한 세포들이 있어서 태어나는데 이제 좀 줄어요. 그래서 저나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은 한 1700억 개 정도 되는. 근데 이게 점점 줄는데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줄지만 우리가 노화가 돼도 현명해질 수 있는 거는 이제 네트워킹,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르는 게 증가하는 건데, 근데 이제 몇몇, 예를 들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네. 이러면 술 많이 마셔도 치매 걸리는 거 아시죠? 알코올성 네, 알코올성 치매 있고, 또 간혹 질병 중에 퇴행성 질환과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질환은 뇌 크기가 좀 작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뇌 크기가 작아지면 뇌에서 물을 만들거든요. 이 안에 물 들어있잖아요. 뇌척수에. 그 물 만드는 부분이 과도하게 넓어져 있고 뇌 자체는 줄어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 특히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또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일부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뇌가 굉장히 작아졌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주 뇌를 보니까요. 뇌는 정말 1.5kg? 이 정도 물컹물컹하고요. 얼마나 한 거예요? 일단 머릿속에 요만합니다. 요만한 네네. 요만은 아니고 요만합니다. 아, 요만해서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질감은 약간 살아있는 사람은요, 네. 부침용 두부랑 똑같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지질 단백질을 굳으면서 물컹한 젤리? 이것도 좀 젤리 드시는 게 있을 텐데. 근데 또 뭐 부위별로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달라서 뇌질환에 오면 어떤 기능을 손실하기도 하고, 또 제일 신기한 건 약물로 그 부위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건 저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아니 어떻게 약 하나 먹었다고 그 감정이 조절돼? 지금 아나운서님은 일반인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 인사이트가 많이 경험 있으니까 들으신 건데, 그게 되게 특이한 거죠. 우리의 정신세계는 저 하늘을, 우주를, 안드로메다 센타우리에가 있지만 사실 우리 몸은 거대한 화학 공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마약 말씀드릴 때 아니, 나는 의지가 강해. 근데 사실 우리 몸은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 어떤 원료를 넣으면 그 원료에 따라 어떤 작용이 하고 부산물이 나오는 화학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마음은 저 하늘에 가 있지만, 드높은 고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뭘 해주느냐. 담배를 피면 당연히 폐에 안 좋습니다. 네.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술을 먹으면 취하고요. 마약을 맞으면 또 하고, 어떤 약물을 먹으면 그 약물이 거기에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정신세계는 하늘을 날고 또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근본 원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화학공장이다. 그러면 마약은 직접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뇌에 굉장히 여러 곳에 미치는데, 예를 들면 필로폰 같은 경우는 전전두엽이라고 그래서요. 전전두엽은 이성을 관장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김재환 선생님께서 굉장히 점잖은 말을 쓰시고 그러다 전전두엽에 뭔가 저하가 됐다. 그러면 본능이라기보다는 나를 제어하고 있는 이성의 끝이 놓아지면서 갑자기 야! 막말하고. 그리고 막 평생 쓰지도 않은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의 원래 본 모습이 아닌데, 맞아요. 본 모습이 아닌데 어떤 그런 마약 같은 것들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걸 더하고 변연계라고 있습니다. 이 변연계,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전전두엽이랑 변연계가 왔다 갔다 네트워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을 즐기는 인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쯤에선 적당히, 왜냐하면 술을 친구들이랑 즐겁게 마시다가 아니에요, 여기 더 먹으면 내일 촬영도 있고, 그래서 전전두엽이 즐겁지만 그만, 변연계는 조금만 더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데, 나름 이게 갈등이 그렇죠. 있는 거군요. 근데 이게 확 놓아버리는 게 어떻게 되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전전두엽이 확 기능이 저하되면서 술을 먹는다는 말 우리 자주 쓰잖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안 마시는데, 그런 것도 있고, 마약 같은 것도 그래요. 이걸 확 낮추니까 어떻게 되냐, 변연계가 폭주하면서 옷을 왜 벗어요, 4차선 도로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환상, 진격의 거인이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도로에서 환시를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데 크게 전전두엽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전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야, 너 오늘 말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잘하시는데 연기하시는 꽤 눈이 확 바뀌시면. 네. 그럼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보시기에는 마음이 뇌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네. 마음이 어디 있냐는 고대 플라톤부터 그래요? 플라톤은 심장 또는 간이라고 얘기했고요. 간도 네네. 간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뇌에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해갖고 미라마들 뇌를 빼버렸어요. 코를 통해서. 그래요? 네, 뇌를 빼버린 다음에 뇌는 금방 부패가 되니까 빼기도 해야 되지만 이집트 보면 심장을 저울에 다는 거 혹시 보신 그림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길로틴이라고 혹시 아세요? 목을 딱 치는 거. 기어틴, 기어틴 뭐 둘 다 되는데요. 그때 이제 19세기까지 목을 쳤습니다. 잔인하죠. 근데 그때 예를 들면 사형수 이름이 유성호면 유성호 이렇게 부르는 실험을 19세기에 한 거야. 그러면 원래 마음이 심장에 있으면 목을 쳤으면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네.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거.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한 거예요? 그렇죠. 귀도 청각도 내니까요. 그리고 다시 꺼져가는 거 유성호 이렇게 불러더니 눈을 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구나 그러다가 20세기 초부터 이제 미국에 이제 신경과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1700억 개 그리고 한 뉴런당 1000개의 시냅스 연결되는 게 있고 그게 화학적 전기적 신호가 우리가 이성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물질주의적이고 낭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나온 게 1950년대 60년대 심장 이식이에요. 만약에 심장에 마음이 있다면 이 이식을 할 년생을 못했는데 네. 뇌가 어느 날 망가진 사람이 좀 있다 보니까 죽어요. 근데 심장은 그동안 뛰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 심장 진짜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하면 안 될까? 그래서 심장 여기 자세히 나오지만 심장을 이식한 거 그게 바로 몇몇이 뇌에 있을까 심장에 있을까? 근데 여전히 심장에 있다고 하는 전통이 남아있는 게 네. 이런 거 아시죠? 그러네. 이 하트가 심장 심장 모양이에요. 네,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마음에 뭐 이런 표현. 이 안에 너 있다 그러지. 네. 이 안에 너 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통은 오랫동안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마도 뇌에 있다. 이게 T라서 너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실제로 뭐 사랑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뭐 사진을 찍어보면 뭐 어느 부위가 뭐 어떻게 색깔이 그거 펑셔널 MRI라고 그래서 네네. 실질적으로 쾌락을 느끼거나 사랑을 할 때 뇌 부분이 있습니다. 호르몬도 나오고요. 옥시토신, 처음엔 도파민 나왔다가 이제 오랫동안 사시면 이제 옥시토신이 쭉 이제 천천 이런 것처럼 그런 뇌 활성화된 부분은 당연히 펑셔널 MRI라고 그래서 그런 걸 찍어서 확인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보면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성적인 관계에 기초한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라고 하고요. 그걸 근간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혹시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네, 거기에는 내가 왕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하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근데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건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그 사람마저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영원할 거라고 톨스토이가 얘기한 걸 보면 저는 그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관계에 기초한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 우리 인생에서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그를 슬퍼하고 그런 마음은 있었을 거고 아마 그 마음은 어딘가 우주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 실체가 있냐 없냐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이 관계는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는 죽음은 반드시 그 주변의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결국 돌아가신 분의 마음은 그 주변 누군가에게 남아있지 않을까. 딸에게 조금, 아들에게 조금, 배우자에게 조금씩 남겨두고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유산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많이 아프다 돌아가셔도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뭔가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 후회보다는 그를 사랑했던 마음, 그가 남긴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게 후회하는 마음을 평생 갖고 산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자책할 필요도 네. 없는데. 그럼요. 그가 남긴 사랑,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오랫동안 보여준 그 마음, 그걸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자책이나 후회보다. 설령 제가 효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결정적인 시기에 도와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이 각성해온 이로 있었고요. 그걸 너무 그렇게 슬퍼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의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 이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마다 다르지만 뭘 사랑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라고 그럴 때 제일 남고 싶으신 건 어떤가요? 좋은 남편? 뭐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 실내에 있는 아나운서? 절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랑하고 이렇게 하시고 또 갑자기 일어나서 말 잘하시네 이런 거 안 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라고 느낄 만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당장은 불만이 많죠. 너무나도 불만이 많고 돈도 부족하고 뭔가 결핍이 있고 그렇지만 이만하면 괜찮았다. 우리가 빌 게이츠처럼 빌 게이츠 이번에 100만 원 받으셨는데 퀴즈 맞히고 그냥 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죠. 아내 갖다 줘야 돼. 그렇지만 아니, 누굴 돕더라도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도와야죠. 아, 그렇죠. 이만하면 괜찮았다. 내가 생각한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이만하면 괜찮았다의 삶. 사실 요즘은 뉴스만 봐도 사건, 사고, 또 죽음이 금전적인 부분하고 연결되는 게 너무 많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제가 존경하는 이호 교수님이라고 또 법의학자가 계세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잠깐 동안 살다 간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점심 때 맛있는 국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저녁 때 내가 좋아하는 아내와 맛있는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캐비어를 먹고 싶고 모수를 예약하고 싶고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적을 충분히 느끼는 거,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끊임없는 욕심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정도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거를 잘 조절하는 밸런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끝없이 돈을 추구하다가는 부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진다면 그거는 닦고 못 가는 건 분명하거든요. 제가 수백억 재산이 있는 분이 소송에서 졌다고 뛰어내린 걸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돈이 그분한테는 이 책에도 있지만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울분에 차서 뛰어내리신 거거든요. 억울함과 그 남은 재산은 다 아니, 차라리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모찌도 먹고 모수도 예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가지고 가지 못할 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 지구에서 이렇게 이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라는 거에 조금 기반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이대로 충분해요 라는 느낌, 일종의 자족감. 다만 어쩔 땐 결핍이 돼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은 같지만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거. 교수님 단순히 부검이가 아니라 왠지 죽음 철학자이시죠. 아유,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의 선한 인상, 그 맑은 인상을 보면서 과거에 저희가 함께 방송했던 이윤성 교수님 떠올랐어요. 네, 제 스승님이시죠. 아, 그러시죠. 한 20여 년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나오셔서 저와 함께 방송해 주셨거든요. 그 교수님도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차근차근 설명 잘해 주셨는데 그대로 물림 받으셨네요. 네, 스승님과 제자를 함께 했던 네. 와, 대단하십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법의학이 흔한 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윤성 교수님이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셨고 아주 잊지 못하는 출연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죽음, 또 그나마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 좀 몇 가지 지침을 알려주신다면. 네, 한 6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의사 선생님이 다 공통적인 게 담배를 피지 마시는 게 첫 번째.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술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소셜라이징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맥주 한 잔 뭐 이 정도는 오히려 뭐 이걸 말릴 이유는 없는데요. 담배는 일단은 한 대도 안 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식습관. 우리가 다 압니다. 뭘 먹어야지 좋을지. 먹지 말으면 내가 먹을 때 조금 꺼림칙한 음식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20대 때 먹는 거, 예를 들면 지나친 튀김의 음식이라든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라든지, 또는 세 번째는 그거를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BMI 23 이하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운동을 할 때 관절이 아프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체중을 조절하면 혈당 수치도 좋아지고 통증도 많이 가죠. 허리 아프신 분들 살을 좀 빼시면 통증도 좀 줄어듭니다. 사실 내가 몸무게가 아주 많이 나가서가 아니라 평소 체중보다 한 3, 4kg만 늘어도 계단 오를 때 무릎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여기 따라 나오는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애써 내셔야 돼요.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저녁 드시고 점심 드시고 하시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중강도 운동, 옆 사람이랑 얘기하기 살짝 힘들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하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관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나이를 고려하셔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수면은 반드시 7시간.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회사원분들 7시간 못 잔다. 그런데 이거나 뭐 이렇게 지나친 다른 것보다 잠을 더 확보하시는 게, 그리고 뭐 기도, 명상, 뭐 참선, 뭐라도 좋습니다. 종교활동 너무 좋고요. 아니면 종교활동이 좀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시면 뭐 산책이라든지, 뭐 아니면 저는 수영을 하는데요. 수영할 때 일주일에 한 3-4번씩 할 때 밑에 레인을 바닥을 보면서 뭔가 나를 좀 잇는 연습을 좀 하거든요. 50분간 왔다 갔다 하면 명상,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5가지 말씀드렸거든요. 마지막 6가지는 의사를 자주 만나자.
지금 우리나라의 의학의 가장 전성기가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이거든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당뇨기가 있는데 여주 먹으면 안 되나요? 그러지 마시고요. 의사 만나서 약 드시고 또 생활운동 개선을 조언 받으시고 의사 되게 싸게 만날 수 있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동네 의원의 주치의학원 모시는 거. 네, 왜냐면 동네 의사에 계신 분도 다 전문이세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을 자주 만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사실 대학병원 선생님들 약속 잡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잠깐 진료 중환병이면 당연히 대학병원 당연히 1, 2차 병원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용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6가지를 알면 우리가 보통은 건강기능식품 뭘 먹어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드셔도 좋은데 그렇게 6가지 습관을 잘 하시면 굳이 큰 돈 내고 안 드셔도 조심스럽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죽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삶으로, 그것도 건강한 삶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원래 죽음은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죽음을 위해 건강한 삶을 또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삶에 책임을 진다는 건 내가 내 죽음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아요. 굉장히 슈퍼스타였는데 어느 날 2009년 6.25 날에 갑작스럽게 전 세계에 사망 소식이 널리 퍼졌죠. 그래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부검을 실시했더니 사망 원인이 급성 프로포폴 중독으로.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어요. 문제는 부검 감정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인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의사의 주장은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때론 유명인의 죽음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의문에 빠진 죽음이라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과거 마이클 잭슨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죽음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아요. 일단 그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슈퍼스타였죠. 저희 어렸을 때. 네, 우리나라에도 와서 공연도 했고, 제 기억에는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제 사주신 LP판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엘비스 프레슬리랑 마이클 잭슨 LP판을 사갖고 오셔갖고, 제가 이제 LP판으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들었을 때 Beat It. Beat It. 그 다음에 이제 빌리진, 이런 노래가 기억이 남는데, 굉장히 슈퍼스타였는데, 어느 날, 2009년 6.25 날에 갑작스럽게 전 세계에 사망 소식이 널리 퍼졌죠.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슈퍼스타다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원인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랬죠. 분모가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9.11에 전화가 왔고 전화를 건 사람은 마이클 잭슨의 측근이 전화를 걸었는데 이미 숨이 끊겼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UCLA 대학병원에 갔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 의료진이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하고 그러니까 혈관을 돌리는 시술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사망하고 말았고요. 나이가 제가 기억하고는 58년 개띠인데 2009년에 사망했으니까 사실 50살에 그렇게 슈퍼스타가 죽는다는 건 마약 중독이 아니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부검을 실시했더니 그 부검 사망 원인이 급성 프로포폴 중독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어요. 그랬더니 마이클 잭슨이 실제로 자기 주치의가 있었어요. 유명한 의사. 그 의사가 월급이 당시에 1억이 넘었습니다. 2억 가까이 되는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년에 24억이 넘는 월급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 의사가 주로 하는 일이 약을 처방해주고 투여해주는 일이었는데 사망 원인이 아까 급성 프로포폴 중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검을 해봤더니 부검을 하면 어떤 약물이 투여되는지가 다 나옵니다. 봤더니 디아제팜이라는 약 혹시 아세요? 발륨 봤어요. 발륨이라는 약. 네. 로라제팜, 아티반이라고 그래서 우리 의학 드라마 보면 막 응급실에서 막 떠는 사람이 있어 아티반, 원엠필을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로라제팜인데 로라제팜과 디아제팜은 비슷한 약물이에요. 신경안정제입니다. 거기다가 프로포폴을 또 투여한 거야. 근데 그 용량으로 보면 이게 로라제팜, 디아제팜은 아까 응급실에서 투여할 정도로 안정적인 약물인데요. 연속적으로 거기에 프로포폴까지 연달아 투여가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있어도 의사가 약을 처방을 잘못했나 보다 그냥 끝날 일인데 문제는 부검감정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로포폴 중독인데 살인이라고 나온 거야.
아니 프로포폴 중독이면 의사가 실수했나? 뭐 이렇게만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살인이라고 했냐? 프로포폴 중독 다음에 처음 의사가 이걸 발견했다고 쳐봐요. 의식이 없는 거를, 숨이 멈춘 거를. 그러면 김재원 아나운서님께서는 내가 그런 의사다 그러면 가장 처음 뭘 할 것 같아요? 일단 신고부터 해야죠. 그렇죠. 의사도 신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클 의사도 신고를 해요. 일단 신고하고 의사라면 CPR. 그다음에 그러니까 콜 911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CPR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상하게 주변에 사람들에게 빨리 오라고 아래층에 있는 사람한테 오라고 그러고 아들 불러오라고 그러고 2시간 30분을 전화를 안 한 거야. 그리고 디아제팜이나 로라제팜, 즉 신경안정제를 역전하는 약만 투여했어요. 근데 프로포폴은 역전이 안 돼요. 리버스가 안 되는 약을 투여한 거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콜 911 우리말로 치면 119에 전화해. 일단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뭐 모든 드라마에서는 항상 그렇게 나오죠. 누가 발견하든. 근데 2시간 반 넘게를 그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건 뭐냐. 근데 이제 원래 슈퍼스타가 죽게 되면 끊임없는 루머가 양성되죠. 그러니까 뭐 마약 중독자부터 시작해서 프로포폴이다 보니까 또 의사가 죽인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공권력에서 나온 거고, 제가 의심하는 거는 의사가 발견을 했는데 늦게 발견한 거 아닌가, 거짓말 아닌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루머가 아직까지 여전하죠. 확실한 거는 의사가 잘못한 게 맞고. 혹시 프로포폴 약 아시죠? 그렇죠. 수면 내시경을 할 때나. 맞아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수면 내시경 수면 내시경도 웬만하면 위내시경은 비수면으로 하고. 정말이세요? 네. 굉장하시네요. 네, 저는 절대 안 돼갖고 네. 진정 내시경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진정 내시경에 많이 쓰는 약이 미다졸람이라는 약이에요. 근데 놀랍게 마이클 잭슨이 미다졸람도 검출됐어요. 그러니까 미다졸람, 프로포폴, 로라제팜, 디아제팜 이런 약물이 엄청 나온 거야. 근데 진정 내시경 받고 나신 다음에 주사하면서 하고 딱 했다가 눈을 떴는데 왜 안 하나요? 하고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예, 아마 미다졸람을 맞으셨을 텐데 미다졸람은 비교적 안전해요. 근데 프로포폴은 요즘에 왜 진정 내시경에 왜 많이 안 쓰냐면 이게 용량이 많지 않더라도 죽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급성 호흡 부전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꽤 많이 위험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부검한 케이스 중에서 의사가 잠깐 잠을 자려고, 수면이 불규칙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게 깨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제 진정 내시경 때 프로포폴을 맞아봤는데, 근데 그때 깨어나니까 중2 이후로 가장 푹 잔,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 때문에 연예인들도 과거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프로포폴이 좋은 약인데 위험도가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케이스도 의사도 지가 조금 용량 조금만 나는데 잠자고 일어나야지, 그런데 사망한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 좀 잘 알았을 텐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가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숨이 멈추면 이런 골무 같은 것도 씌우고 EKG라고 해서 심전도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다가 이상하면 바로 삽관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쓰는 게 좋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포폴은 약날의 검이 분명히 있는, 근데 그 의사는 썼는데 잠깐 나간 거예요. 나간 건지 이 진술조차 믿을 수 없는데 방치한 건지 아니면 정말 루머대로 살해한 건지를 모르겠지만, 살해했겠냐마는 결론적으로는 그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에,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이 약물만 쓴 게 아니라 디아제팜, 로라제팜, 미다졸람 섞어서 썼으니까요. 이렇게 쓰면 위험한데, 근데 의사의 주장은 내가 안 했다, 나는 프로포폴만 했고 그 전은 마이클 잭슨이 알아서 한 거다. 그럼 어쨌든 유일한 증거는 시체고, 시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시신에는 약물의 흔적이 다 남아있는데, 앞서 부검 결과서에 약물의 흔적들을 얘기하고 이건 살인이다라고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공권력에서. 이게 보통 부검이들이 그런 흔적 이후에 살인이다라는 진단까지 내리. 아니요, 안 냅니다. 근데 거기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법의관 선생님이 호미사이드, 즉 살인의 체크를 하셔서, 저희는 그걸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검사예요. 검시의 총책임자가 검사기 때문에 형사님이랑 검사님이랑 의논한 다음에 기소할 때 이제 살인으로 할 건지 뭐 이렇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의학적 견해를 법의관에게 그렇죠. 그렇게는 하는데 저희는 뭐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급성 프로포폴 중독인데 약물이 많이 투여돼 갖고 그게 영향이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리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약간 저희랑 시스템이 달라서 법의관이 그런 거를 결정할 때 의견을 내는 거가 있어갖고 살인이다라고 된 거예요. 어쨌든 마이클 잭슨이 세상 떠나신 지 지금 16년이 됐는데 일단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단순히 흥미 위주로 이 얘기를 파헤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부검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뭘 대비해야 하나, 뭐 이런 상황도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살해를 한 것이다, 약물에 중독이 된 것이다, 심지어 자살을 한 것이다, 뭐 소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정황 중에서 법의학자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말이 안 된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의사가 주장하는 사고사는라고 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신고를 안 했을까? 그렇죠. 그게 제일 저도. 그러면 그게 신고를 안 한 게 혹시 의사가 꾸며낸 거 아닌가? 발견 시각을 아니면 투여 시간을 한참 뒤에 본인이 프로포폴을 온 다음에 방치를 해뒀는데 그 다음에 발견했는데 마치 이걸 꾸미려고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방치에 의한 맨슬로터라고 해서요, 과실에 의한 살인, 미국에서는 아마 그 명목에서 허미사이드라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약 중독 아니었냐? 근데 사실은 논 약을 보면 디아제팜, 로라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인데, 물론 프로포폴은 우리나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서 의사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약품이 일반적인 마약 중독자, 그러니까 약물 중독자가 놓는 거라기보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놓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디아제팜이나 로라제팜을 역전하는 약물도 나중에 투여한 게 나왔거든요. 의사가 마이클 잭슨이 좀 불행한 게 몇 개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때문에 그런 약물에 의존은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의사를 고용한 거고, 안전한 약품 투여를 위해서. 근데 그 의사가 지나치게 이걸 투여함으로써 사망한 게 아닌가. 그 일반 병원에서는 어쨌든 차트에 기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 주치의들도 그런 기록 의무가 있나? 미국 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래 했어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외부 의무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기록을 해놔야 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긴 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프로포폴의 기준치의 4배 이상 검출됐다. 이거는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프로포폴은 원래 마이클 잭슨에서 검출된 양보다 더 쓸 수 있습니다. 의사가 옆에서 모니터링하는. 지켜본다면. 네, 근데 문제는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의 주장은 되게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프로포폴 같은 거 맞아보신 분은 알잖아요. 탁 맞는 순간 더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그건 정맥 주사란 말이에요. 어쨌든 결정적인 사인은 약물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된 거죠. 법적으로는 의사의 과실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실질적으로 과실에 의한 치사로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죽음 결국 의사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걸로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책임이 주치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의사에게 면허를 준 이유는 의사가 그 면허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또 전문적인 시술이나 약품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준 거잖아요. 국가에서는 다른 보통 사람이 전문 의약품을 쓰면 의료법 위반으로 잡아갑니다. 근데 미국도 똑같아요. 디아제팜, 로라제팜, 미다졸람, 그리고 프로포폴, 이것들은 의사의 명확한 지도하에 관리하에 이루어졌는데, 수많은 연봉을 받는 의사가 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투여를 한 이후에 제대로 된 관리,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건 제가 보기엔 또 워낙 슈퍼스타가 사망한 것도 있고요. 응당 책임을 물 수밖에 없지 않았나, 당시 상황에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약물 오용 사례는 많았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프로포폴만 하더라도 수많은 연예인 사건도 기억하실 테고요.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정신적인 의존성이 있어요. 신체적 의존성은 상당히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그걸 맞으면 푹 잘 수 있다, 그리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진정 효과가 있다, 통증을 완화한다, 이런 약품일수록 오히려 더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다. 왜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도 레크레이셔널 유스라고 해서, 레크레이션, 내가 즐거움을 위해서 실제로 사용하다 죽은 사례가 제가 2009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국내 마이클 잭슨 사망하기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보고된 성형외과 의사가 잠깐 자려고 용량 조금 썼어요. 근데 사망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약물입니다. 그러면 그냥 놓는 것도 아닌데, 과거 마이클 잭슨의 얼굴이 변화하는 과정을 온 대중이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성형 중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잘 아시다시피 화상을 크게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관돼서 성형 수술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아마 아시다시피 그런 수술도 그렇지만 화상을 입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2번이나 아동 성추행으로 피소가 됐잖아요. 그 정신적 고통은 사실 무죄로 나중에 다 확인이 됐는데, 그런 정신적 고통이 로라제팜이나 디아제팜, 그리고 프로포폴을 요구하게 된, 약물 의존. 약물을 의존하게 된 거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사실은 성형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외모를 바꾸는 거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마이클 잭슨 역시 본인이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했고, 또 화상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성형수술한 것 같고, 음해라고 뭐 단정짓기는 그렇지만 지나친 세간의 관심이 그를 약물에 의존하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크게 그렇게 많은 무리한 것들은 나오진 않았어요.
앞서 언급하신 성추행 의혹이 이제 무죄로 판명되는 과정에서 부검이 영향을 미치거나 뭐 이럴 계제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부검에선 성추행과 관련된 뭔가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없었는데요. 아마 한 가지 억울한 건 하나 밝혔습니다. 예전에 혹시 마이클 잭슨이 무슨 락스에 퇴수를 한다, 네, 피부색을 바꾸고. 이게 뭐 박박 민다, 그런 네. 저희 동네에도 괴소문이 많이 돌았거든요. 예전에 네, 저도 들었죠. 근데 사실은 마이클 잭슨이 억울한 게 백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 피부 일부 부위가 하얘지는 거. 네.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거기에 이제 부검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잭슨이 분명히 여러 가지 이런 아나운서님이 하신 데 나와서 흑인으로서 나는 자존감도 있고 내 인종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성형수술하고 백인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울긋불긋 흰 피부가 보였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락스로 씻어낸다, 뭐 긁어낸다 이런 온갖 루머가 돌았죠.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클 잭슨이면 정말로 이 울분 사실 이게 락스로 씻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아니잖아요. 피부만 망가지고요. 하얘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죽음인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마이클 잭슨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분이 지금 잘 살아 계셨다면 대중음악의 상징으로 또 대중음악의 별로 또 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누군가의 죽음, 이러지 말았었으면 좋겠다, 이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많이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한 분을 검시를 했는데 그분도 이제 술을 매일 2캔씩 드셨대요. 근데 제가 보기엔 더 드신 것 같아요. 제가 간을 봤더니 간경화, 간경변이었어요. 거의 습관적 음주가 자기 전에 한두 캔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고된 일을 끝내고 와서 사랑하는 사람과 맥주 그러시면서 뭐 드시는 거야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혼자 계셨던 분이라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를 제어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 김재관 아나운서님 막 술 많이 먹고 오면 혼나시죠? 저는 술을 못해서. 네, 다행입니다. 네. 한 잔만 먹어도 빨리. 네, 막 난리가 나고. 제 책에 그 이유도 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걸 보고 와서 어땠을까? 미리 깨워서 3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아유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한 자리 보는 의사도 아니고 아마 다른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누군가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경고를 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래서 많습니다. 매일 제가 월요일 금요일 부검을 하는데요. 대학에서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처럼 술 한 잔만 먹어도 막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어요. 그런 분으로 술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럼요. 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술 먹다 급사하는 젊은이들 얘기도 같은 유사사. 그리고 그렇게 계속 드시면 술 잘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식도암이라든지 제가 아는 김재훈 씨, 유재석 씨, 뭐 지석진 씨 이런 분들은 이제 안 드시는. 어쨌든 교수님이 이런 방송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유튜브에서도 이런 상황을 많이 알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습관을 통해서 건강한 생명을 연장하고 만족할 만한 죽음, 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과정에 큰 길라잡이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께서 많이 활동하셔서 많이 불러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에 알게 모르게 중독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망치고 우리의 죽음마저도 망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